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 화력훈련에 반발해 어제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일은 3국 안보실장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한중 교류 목적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이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까지 급락한 상황과 관련해 주식거래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강모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도 금지시켰습니다. 강 씨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매일 관련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천일염 주문이 급증해 산지에서는 소금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 산업단지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공장 1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섬유와 목재 가공 공장인데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 밀집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 넘게 치솟아 매우 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일부 내륙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며 폭염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63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국가안보실장 이름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을 향해 도발이 아닌 외교의 길을 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7시 25분쯤부터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습니다. 12분간 각각 78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50킬로미터로 추산했는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4월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 이후 63일 만입니다.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예고했던 한미연합 화력경멸훈련에 대한 무력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일 3국은 국가안보실장 공동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 도발이 아닌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정찰 위성 발사 재개 등 도발을 지속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같이 해야 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 여러 차원의 조치를 협력해서 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 실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부품 구매에 관여한 북한인 부부 2명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책임을 묻는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 최철민과 최운정 부부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최철민은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와 개발기관인 제2자연과학원의 중국지사 대표입니다. 재무부는 최철민이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 다양한 품목들을 구매하고 조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최은정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부품 거래를 조율하거나 관련된 남편의 출장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lso note that today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2 DPRK individuals for supporting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So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hold people accountable for such activities.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7명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외교가 끊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관계가 어려울수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소식은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추가 방중길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 중국 정부의 한한령 이후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다며 한중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국을 찾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귀국 전 기자회견에서 방중 성과를 밝히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이 안 되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관광 항공기 편수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검토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돌발 발언으로 한중 관계 개선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원래 취지가 퇴색될 기미가 보이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중 외교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부각하려다 외교적 역풍을 만난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이 싱하이밍 대사 만나신 이후에 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국 외교부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양국 정부와 각계 인사 간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힘을 실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물론 중국의 여러 민관 단체들을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차하얼 학회라는 중국의 민간 싱크 단체가 논란입니다. 여당도 비판에 나섰는데 논란의 이유를 김태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방문한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 학회. 해외 정재계 인사나 학자들과 교류를 도모하는 학술단체지만 공공외교를 명분으로 공산당의 통일전선 활동을 펼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술기관이지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치적 일종의 자문기구인데 중국 정부의 의지를 투영하는 그런 학술활동을 하는 기구다. 중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의 하나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접점을 늘리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2015년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하나의 중국을 비롯한 자국 정책을 홍보하는 단체를 찾은 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합니다.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국몽은 헛꿈에 불과하다며 외교 무능과 중국 굴종 의식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자금 세탁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졌는데 자문위는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대선 자금, 자금 세탁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소명을 마친 김 의원은 상임위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그 외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문위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던 게 아니냐, 상습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 국회의원 윤리에 맞느냐며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징계 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요. 양쪽 당에서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그 항목별로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한 자문위는 오는 29일까지 징계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그제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특정 주식 커뮤니티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사태 발생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강 씨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시켰는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 하루 만입니다. 강 씨는 6,500명이 가입된 바른투자연구소란 카페를 운영해온 인물로 일제히 하한가를 찍은 박림과 동일산업, 만호제강 등의 종목 분석글을 카페에 올려왔습니다. 폭락 이후 제2의 SG 사태라며 배후로 자신이 지목되자 해당 카페에 글을 올려 자신의 가족도 피해를 입었고 하한가 사태는 증권사의 대출 제한 때문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개 종목이 하한가에 진입하기 전부터 해당 종목에서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달부터 불공정 거래 특별 단속반을 설치한 금융당국 역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 거래소랑도 같이 지금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G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가 한 달 반 만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한 상황인 만큼 속도감 있는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카페 운영자 강모 씨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수했을 뿐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에도 폭락 사태 중심에 있었고 예전엔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강 씨가 운영하는 투자 카페입니다. 동일금속 등 이번에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을 추천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강 씨가 개인적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는 글을 쓴 직후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고 뒤늦게 연락된 강 씨는 자신은 경영권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가를 만들어내려면 행동이 불가능하죠. 그럼 주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가 조작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제히 하한가를 맞은 것도 SG 사태의 여파일 뿐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거 사태 때문에 갑자기 전부 다 대출 중단시켜버리면 그 진행 못 팔겠다고.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손 놓은 거예요 그냥. 하지만 SG 사태가 나기 전에도 강 씨는 똑같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번 하한가 사태 일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강 씨는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하락세를 키웠다고 해명한 겁니다. 심지어 강 씨는 유사한 사례로 과거 주가 조작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공범들과 코스피 상장사 4개에 대해 약 10,000회에 걸친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당시에도 주주 행동주의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주식을 팔아 9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이번엔 주식들을 처분하지 않았다며 통정매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지난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온 유국희 단장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전에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오염수 괴담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우럭 등 우리가 먹는 수산물도 방사능 범벅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우럭이 없습니다. 수입 금지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깎아내린다며 맞받았습니다. 시찰단이 갔다 오셨을 때도
갔다 왔는데 명단 공개 못한다, 뭐 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거를 아니 어떻게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궁금해서 이야기하면 괴담이 됩니까? 현장 시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원안위에서는 종합적인 검토 평가가 안 나와 있는 상황. 유 단장은 방류가 다가오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류 전이죠, 그죠? 당연히 방류 전에 내야 합니다. 시찰단의 최종 검증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설비에 시험 운전에 돌입하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미리 사놓으려고 하면서 소금 가격이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직 사재기 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소금 도매업체. 최근 천일염 판매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판매량을 따지자면 한 40-50% 이상은 더 나간다고 봐야죠. 50% 이상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실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을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가 늘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오염이 되면 건강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또 오르는 가격의 소금이나 해산물 이제 살림하는 주부들은 참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죠.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 신안군에서는 20kg짜리 천일염 한 포대 가격이 25,000원에서 최근 3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천일염 가격 급등에 관해 일부 개인 직거래가 증가한 것일 뿐 사재기 현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천일염 사재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앞으로 생산할 천일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현황과 관련한 브리핑도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수능 입시와 관련된 언급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교육계에선 수능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로부터 교육개혁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는 없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시, 특히 수능의 난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거냐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입시와 수능의 변화 없이는 사교육 시장의 초과열 양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계에서는 당장 올해 수능부터 변별력 수단으로 활용된 초고난도 문제, 소위 킬러 문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과서 내에서 출제한다라는 메시지 자체가 좀 쉽게 출제한다라는 기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에서 아마 상위권 학생들은 좀 변별력이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한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김나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모처럼 소나기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대구와 강릉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더워질 텐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1도,
일요일에는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일부 내륙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볕도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서 모자나 양산 등으로 볕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1도, 대전은 17.7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 31도, 대전과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지인과 공범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권재찬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오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남미의 페루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오늘 경기는 크리스만 감독 부임 후 세 번째 국가대항전으로 앞선 두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노조원에게 물려야 한다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업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파업 노동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 한 달 가까이 노조원들의 점거로 278시간 공장이 중단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4명에게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조합원들의 책임 범위를 노조와 같은 50%로 제한하고 현대차 측에 2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물어서는 안 되며 쟁의 가담 정도 등을 따져 각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또 노조가 지난 2013년 63분간 조업을 중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현대차 측이 이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로 생산이 줄었더라도 추가 생산을 통해 만회되면 처음 줄어든 생산은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라는 것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파업을 해서 생산량의 손실이 있더라도 잔업특근을 통해서 다 보충을 하기 때문에 주장했던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유사 불법 행위가 확대될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들의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혈세 낭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여건을 처음으로 조사해 봤는데 3곳 중 1곳이 유령 단체들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서울청사 근처에 있는 한 빌딩입니다. 이 건물 10층에는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실 주소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관 사무실이 운영 중이었고 해당 단체는 행안부 직권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6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1,195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3,771개 단체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861개는 자진 등록 말소를 했고 1,948개는 주소지가 없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서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전수조사가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고 23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33%에 해당하는 자격 미달 단체들이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모했더라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정부의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을 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실체가 없는 단체를 존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그러는 사이 지난해 기준 10년간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4,700개가 넘습니다. 행안부는 비영리 단체 관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영화관과 배급사의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소 100편이 넘는 영화의 관객 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독립영화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 대작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모든 영화의 관객 수가 부풀려진 셈입니다. 이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관객 수를 허위로 집계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영화관과 배급사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한 경찰. MBN 취재 결과 경찰은 최소 100편이 넘는 개봉작들의 박스오피스 순위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작 의혹을 받는 100여 편의 영화에는 조국 전 장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부터 할리우드 영화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 슈퍼소닉 2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립영화부터 충무로 할리우드 대작까지 사실상 모든 영화가 순위 조작 의혹 선상에 오른 겁니다. 경찰은 관객이 없는 유령 상영으로 관객 수를 부풀리는 방식을 업계 관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대표 A씨는 SNS에 입장문을 내고 후원금을 통해 상영관을 확보했다며 추가 시간 대관료는 영화 티켓 발권을 통해 지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티켓 발권이 곧 관객 수로 집계되는 만큼 A씨 해명이 사실상 허위 관객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뒤 영화관과 배급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모처럼 활기를 띠던 여름철 극장가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대형 축제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진행되는 불꽃놀이. 보기에는 좋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폭죽 파편을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5세계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개막을 알리는 불꽃놀이입니다. 같은 시각 구급차가 축제장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꽉 막혀 대원이 가방만 챙겨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향합니다. 한 남성이 왼쪽 눈에 주먹만한 폭죽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폭죽 발사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폭죽을 설치한 장소와 약 5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폭죽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탄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탄피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까 하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 조직위는 주변을 통제했지만 관람객 일부가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소방대원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통행이 통제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원래 직접으로. 근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날 개막식에는 주최 측이 예상한 방문객 5천 명을 훌쩍 뛰어넘어 3만 명이 찾았습니다. 폭죽을 눈에 맞은 70대 남성은 각막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했지만 실명 위기를 배제할 수 없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어제 대구의 한 재활용 업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하는 등 총력 진화를 벌여 3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이 쉴 새 없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공장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화염에 주민들은 경악합니다. 불 봐. 헬기까지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오히려 인근 공장마저 집어삼킵니다. 계속된 진화로 소방차에 물이 떨어지자 공장 대표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불 안고 공장이 불타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못 건대요. 펑펑 터지는데. 어제 오후 5시 24분쯤 대구 중리동 한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동원령 1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5대와 장비 130대, 인력 320여 명을 투입해 3시간 4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수차례 강한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불길이 확산하지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분이나 30분 지났을 때 그 펑펑 하는 소리가 뭐 몇 분 났었어요. 예, 그러고 막 불길이 확 올라타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7개 동이 완전히 불탔고 6개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공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장이 너무 밀집된 관계로 좀 진화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오늘 오전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오늘 아침 6시 3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흑산도에서 남서쪽으로 92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25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겸 방송인 레이디 제인과 배우 임현태가 오는 7월 22일 결혼식을 올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달달한 웨딩 화보가 팬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환한 미소로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두 사람. 결혼식은 주례 없이 김일중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고 축가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가수 우디가 맡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0살로 지난 2016년 임현태가 MC를 맡아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나 7년간 교제를 해왔다는데요. 최근 깜짝 결혼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레이디 제인 소속사 측은 일각에서 제기한 혼전 임신은 절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팝의 여왕 마돈나가 지난 1일 발매한 곡 파퓰러로 2015년 이후 8년 만에 빌보드 핫100에 진입했습니다. 파퓰러는 마돈나, 위켄드, 플레이보이 카티가 협업한 곡으로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미국 드라마 디 아이돌의 삽입곡입니다. 마돈나는 2015년 발매한 비치 아임 마돈나로 빌보드 핫100에 들어간 후 84위까지 오른 바가 있는데요. 파퓰러가 43위로 진입하며 8년 만에 다시 순위에 들어 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곡으로 마돈나는 빌보드 핫100에서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자신의 노래들을 차트에 올린 엄청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지난 9일엔 샘 스미스와 협업한 신곡 불가를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풍에 사람들이 하늘 위로 붕 떠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홍콩의 한 일간지 온라인 채널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강풍에 식당 야외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바람에 휩쓸려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지난 일요일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한 식당의 모습이라고요. 이날 이창시에는 시속 117km에 달하는 심한 강풍이 불었다는데 야외 천막을 설치한 사람들은 심상치 않은 바람에 천막이 날아가지 못하게 기둥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천막이 날아갔고 기둥을 잡고 있던 사람들마저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땅으로 떨어졌지만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불시에 닥치는 강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미국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차 안에 있던 30대 한인 부부가 무차별 총격을 받았습니다. 만삭이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태아와 함께 숨졌고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용의자를 상대로 증오 범죄 여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총점 27점을 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 기준인 25점을 넘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데 어금니 아빠 이영학보다 높고 연쇄살인범 강호순과는 같은 수치입니다.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했지만 암으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노진규 선수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당시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노진규 선수의 수술을 미루면서까지 출전을 압박했다는 인권위 판단이 있었습니다. 전명규 전 부회장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맞섰었는데 최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기회를 보더니 순식간에 바깥쪽 코스로 앞선수를 추월합니다. 2010년대 쇼트트랙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한 고 노진규 선수입니다. 노 선수는 지난 2013년 말 왼쪽 어깨에 뼈암의 일종인 골육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 2016년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 선수는 종양이 커진 상태에서도 수술을 미루고 당시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티켓 따야 되는데 저희가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고요. 참고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데 출전 강행의 당시 빙상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고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전 전 부회장이 상당히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전 부회장은 인권위가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술하고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족들이 결정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1년 만인 지난 9일 1심 법원은 전 전 부회장 대신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 선수가 고통에 못 이겨 올림픽까지 포기하려 했지만 전 전 부회장이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전 전 부회장이 항소할 경우 출전 강행 압박이 있었는지를 두고 2심에서 다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헤르손의 카호우카 댐이 무너지면서 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전쟁통에 홍수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붕 위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색소폰 선율.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이곳은 우크라이나 헤르손. 사방이 물에 잠긴 가운데 한 자원봉사자가 주민들에게 전한 우크라이나 국가입니다. 고요한 마을의 나직이 울려 퍼지는 선율, 어쩐지 처연하게 느껴지는데요. 댐이 무너지고 홍수가 덮친 가운데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달려온 남성.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참혹한 현장. 포격 소리가 울리는 와중에도 무사히 특별한 봉사를 마쳤는데요.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에게 음악 이상의 위안이 됐길 바랍니다. 고된 육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이 머지않은 걸까요? 최근 한 시연회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화제입니다. 무거운 짐을 척척 드는 건 물론이고 풍부한 감정 표현까지 해낸다고요? 양손으로 공손히 상자를 전해주는 로봇. 무거운 짐을 건네받을 땐 선물이라도 받은 양 활짝 웃어 보이는데요. 최근 런던 시연회에서 선보인 이탈리아 공대 연구진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키는 150cm에 무게는 약 56kg. 무거운 짐을 드는데 최적화된 손, 감지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활하게 물건을 나릅니다. 작업자는 VR 장비를 통한 원격 조종으로 힘든 작업을 로봇의 몫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요. 고된 육체 노동의 부담, 이제 로봇이 대신하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네요. 집안에 든 도둑이나 침입자를 잘 키운 반려견이 쫓아내는 든든한 모습. 반려인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앞마당에서 무려 곰을 쫓아낸 용감한 개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미네소타 한 주택의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1m 남짓의 새끼 흑곰을 맹렬히 추격하는 보더콜리. 겁을 잔뜩 먹은 흑곰은 나무 뒤에 숨어 눈치를 살피는데요. 용감한 반려견 맥스는 결국 앞마당에 침입한 흑곰을 내쫓는 데 성공했습니다. 때마침 마당에서 화단에 물을 주던 주인 역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었던 주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보더콜리는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견종으로 알려져 있죠. 가족과 집을 지켜내며 명성에 걸맞은 용감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DC의 기대작 플래시와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 맞붙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시간을 역행하는 플래시와 원조 배트맨, 새로운 슈퍼걸이 총출동했습니다. 멀티버스의 원조 DC 코믹스의 짜임새 있는 세계관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은 서로 다른 원소인 물과 불이 사랑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야기로 올해 칸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현대발레 거장 프렐 조카주가 4년 만에 내한해 색다른 백조의 호수를 선보입니다. 호수 앞에 공장이 세워져 백조가 희생되는 이야기인데요. 원작의 마법사는 부동산 사업가로, 공주는 환경운동가, 왕자는 장비 개발 회사의 후계자로 바뀌었는데요. 웅장한 원곡과 함께 강렬한 안무가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올린의 대가 이작 펄만의 대표 제자이자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랜들 구스비도 다음 주 한국을 찾습니다. 줄리어드 음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최근 삼성문화재단의 악기 후원도 결정된 클래식계의 대표 신예 연주자 랜들 구스비는 정통 바이올린 곡과 함께 아프리카계 작곡가 프라이스의 협주곡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용인과 화성, 평택시를 연결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점 주거지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으로선 평택이 앞서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고속철도 평택 지제역 일대에 3만 3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급 택지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수서로 가는 고속철도 가서는 경기 평택시 평택 지제역의 서쪽 부지입니다. 단독주택이 일부 보일 뿐 대부분 농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도 맞물려 있는 곳인데 453만 제곱미터 여의도 1.5배 규모 땅이 공공택지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신도시급 규모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에서는 아파트 3만 3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공분양 뉴홈도 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고덕 신도시와 중소택지 등을 합하면 이번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평택 지제역 일대는 10만 가구가 넘는 주거지로 커질 예정입니다. 동탄의 버금가는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첨단 산업단지가 배후에 있는 자적형 도시이고 KTX, GTX, SRT 등 강력 교통망이 뛰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풍부한 물량으로 한때 미분양으로 고전한 데다 최근 역전세가 심화하고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정부는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근으로 남부 내륙 KTX가 지나가는 경남 진주시에 6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은 축구대표팀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오늘 페루와의 평가전을 벤치에서 시작합니다. 출전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첫 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훈련장에 나선 손흥민은 러닝과 공 뺏기 훈련까지 정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수술 여파에도 손흥민은 출전 의지를 보였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은 100%가 아니라며 선발 명단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Yeah, but we count every day on him, which is normal. So we take it one day at a time. We hope that he still gets on the field. 중원에서부터 최전방까지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격 전개 작업을 도맡은 손흥민의 빈자리는 미드필드에서는 이강인이, 전방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도 군사훈련으로 빠져 공백이 생긴 수비진에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수 등 새 얼굴들이 출전을 준비합니다.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도 손흥민과 김민재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번 페루전은 플랜 B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소나기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대구와 강릉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1도, 일요일에는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일부 내륙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볕도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서 모자나 양산 등으로 볕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9도, 부산은 2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춘천 31도, 대전과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